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최근에 상장한 핫한 종목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보니까 아크의 캐시우드가 상장 첫날에 테슬라 주식 팔고 한 2억 4,600만 달러 정도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했네요. 네, 그래서 요거 핫한 종목인데 오늘 그 회사 내용과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인베이스는 예치금만 2,230억 달러를 보유하면서 전 세계에서 11%의 점유율로 1위인 거래소인데요. 상장을 신청했던 작년 12월 같은 경우 회원이 4,300만 명이었는데 지금 회사에서 발표한 현재 회원 수가 5,600만 명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게다가 다른 산업의 MAU라고도 할 수 있는 이 MTU, 월 거래 이용자 수는 280만 명에서 610만 명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일간 활성화 사용자 수도 거의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투자가 정말 활발해지고 있구나라는 증거입니다. 네. 가입자가 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뭐 제가 알기로는 업비트랑 뭐 이런 한국도 가입자 400만 명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볼까요? 네, 우선 코인베이스는 거래 매출, 구독 매출, 기타 매출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매출의 85%가 이 거래 매출에서 나오고 거래 매출이라는 거는 암호화폐 거래할 때 그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현재 한 0.5% 정도 되고요. 구독 및 서비스 매출 같은 경우는 고객의 이제 암호화된 자산을 네트워크나 스토리지에 보유하는 그런 대가로 받는 수수료, 그리고 뭐 튜토리얼 서비스 같은 수수료 이런 수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건 뭐 전체 매출의 약 3%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래 규모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규모는 한 어느 정도 되죠? 네, 1분기 전체 거래 대금이 3,350억 달러로 한화로 따지면 374조 원이거든요. 그리고 4분기 거래 대금은 890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1분기만에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했다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예치금은 2,230억 달러인데 이 중 기관 자금이 1,220억 달러로 약 55%를 차지하면서 이제 안정된 수급 현황으로 들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물론 참여자도 굉장히 늘어났겠지만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한 3배 올라가면은 이게 거래 대금이 확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관이 상당히 많아졌네요. 55%면은 이거는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관은 그렇게 많이 샀다 팔았다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이 빠지면 또 사게 되는 이런 수급이니까 요거는 한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른 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거래 매출도 계속 얘기해 주시죠. 네. 근데 거래 매출액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4억 6천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20년도인 작년에는 10억 9,600만 달러로 거의 136% 상승한 수치를 보여줬거든요. 게다가 이제 올해 1분기 회사에서 발표한 잠정 실적에서는 매출액을 18억 달러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번 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빠른 속도로 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거래소니까 산업이 어떻게 빨리 변하고 있는지 또는 거래 관련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제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좀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테슬라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이제 차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페이팔이나 뭐 벤모에서도 이제는 암호화폐로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런칭을 했습니다. 네. 또 이외에도 뭐 해외 여러 카드사들도 이런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요. 실제로 밸런시트에 현금이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의 비중을 늘리는 회사들도 점점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 하나를 해소하는 움직임이다.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이게 가치가 없다. 이게 뭐냐라고 이제 공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사실 쓸데가 없다였잖아요. 그쵸. 예. 쓸데가 없다였는데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거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다음 뭐 스타벅스도 들었고. 근데 뭐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페이팔 이런 데들이 써 주면은 사실상 가맹점 다 열리는 거거든요, 한 방에.
그래서 그러면은 '쓸 데가 없다.'가 아니라 이제 '쓸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는 아직까지 조금 생각들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별로 좀 어떤가요? 예, 규제가. 예.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20년도 여름에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을 금지했고요. 중국은 아예 "암호화폐 매매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이제 최근에는 "아 이제 대체 투자 수단으로는 인정할 수 있다." 이러면서 좀 이렇게 입장을 바꿨어요.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30일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부터는 "암호화폐 결제를 금지한다."라고 밝히면서 음. 강하게 규제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재무부가 "암호화폐를 자금 세탁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고 우리나라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내놨는데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그냥 자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도 어렵고 국내 거래소 대부분이 9월 안에 폐지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한때 암호화폐의 폭락을 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제 생각인데 제가 조금 약간 썰을 풀면 그 투자자 보호하고 이런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그래서 이런 거는 잘하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자금 세탁하거나 뭐 예를 들면 부정 사용되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규제가 돼야죠. 그래서 여기는 맞는 방향인 것 같고 또 인제 일부 알트코인들을 보면은 막 시세 조작해 가지고 별 실체 없이 올리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모니터링해서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인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인스트림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스마트 컨트랙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암호화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인스트림들은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한번 기사들을 이렇게 쭉 검색을 해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3대 투자 은행들이 다 비트코인 투자 상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JP 모건이 세계 1 위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인제 JP 모건도 참여했고 제가 리포트 보니까 비트당 뭐 1억 5천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인제 리포트를 공식적으로 발간을 해 놨고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랑 모건 스탠리들도 하이넷워스 그러니까 거액자산가들한테 이거 추천 서비스 시작했거든요, 비트코인을요. 그래서 이런 3대 메이저 자본들이 들어가겠다라는 것도 의미가 크고요. 그다음에 세계 제일 큰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운용 규모가 제가 알기로 1조 달러 이상 되는데 이쪽도 비트코인 자산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투자를 진행 중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메이저 은행 이런 것들이 달러를 대체하는 이런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판매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비트코인에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연준 의사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인제 나쁘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달러로 어떤 통화 정책을 펴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거는 안 먹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자세히 보시면 JP 모건이나 골드만 다 연준의 주주들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민간은행의 복합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인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나라들을 보면은 다 인제 러시아나 터키 이런 애들은 다 약간 독재 국가 성격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무리 많이 사고 팔아도 "하지 마." 이러면은 이제 그만인 거고 한국은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의 패권을 다른 나라한테 뺏겨서는 안 된다. 이런 잡설을 좀 좀 중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다시 본론으로 갈게요. 잠깐 빠졌는데 비트코인 자체 외에도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거래소니까요. 코인베이스니까 네.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요? 네. "대규모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의 경쟁이 심화가 되면 아무래도 '수수료 인하 싸움에 들어갈 수 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고 아까 수수료가 높긴 높았어요. 네. 0.5면 되게 0.5% 높은 것 면 같아요. 예예. 네. 게다가 이제 코인베이스는 85%가 이 수수료 매출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건 좀 영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코인베이스가 또 이제 IPO라는 기업 공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상장으로 이렇게 상장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음. IPO를 하게 되면 뭐 보호 예수 물량 이런 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게 없었으니까 상장한 지 한 달도 안 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차익 실현 물량이 뭐 제가 뉴스 보니까 뭐 CFO, CEO 많이 막 주식 매도했다는 소문들이 있었는데 인제 그게 큰 물량은 아니었다고 그러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뉴스에도 엄청 크게 나왔었는데 사실 이 표를 보시면은 실제로 CFO나 CEO가 뭐 각각 100%, 72%, 1% 정도 매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증권 신고서를 보시면 클래스 A랑 B로 나눠져 있는데요. 음. 이게 미국은 원래 한 기업에 대해서도 클래스를 좀 나눠서 A는 뭐 보통 주식 그리고 B는 좀 의결권이 더 센 주식 이런 식으로 좀 나누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 같은 경우도 클래스 B 주식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음. 클래스 A 주식만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매도한 물량을 직접 보면 이렇게 75만 주밖에 되지 않으니까 클래스 B의 물량과 같이 계산을 해서 좀 나눠 보면 2% 밖에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와서 하락한 이유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적어도 고위급 임원들이 자사주를 막 다 매각했다. 이 회사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조금 기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쪼금 파는 거네요. 이분들도 뭐 좀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집도 사셔야 되니까 이 네, 정도 그렇죠. 팔 수도 있죠. 네네. 네, 용돈이죠, 알겠습니다. 네, 용돈.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4 분기 실적하고 1 분기 가이던스는 어땠습니까? 네, 20년 4분기에는 매출액을 5억 8,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5배 정도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도 2억 2,700만 달러로 흑전을 성공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봐도 2020년도 한 해에 매출액 13억 달러, 영업이익 4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 1분기 매출액 잠정 실적을 보면 18억 달러, 그리고 당기순이익 7.3에서 8억 달러까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물론 지금은 100배가 넘지만 PER 같은 경우 지금은 100배가 넘지만 1분기에 많은 매출이 나왔다는 것을 고려해서 추정을 해보면 PER 13배에 PSR 5배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약 한번 좀 해 주시고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이다 보니까 암호화폐의 긍정적 포인트가 곧 동사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 먼저 암호화폐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거래 대금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다음 디지털 자산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요 정도. 그다음에 페이팔이나 벤모 뭐 여러 카드 결제사들 역시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의 기관 투자자의 유입도 같이 지속되고 있다. 요 정도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인제 한 말씀 드리면은 그 이제 비트코인에 논란이 많긴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안정적인 자산이 될 것 같은 게 그 거래, 그러니까 이걸 사용할 때가 많으면은 그 물건들을 이걸 사는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등가 법칙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좀 리스크 부분도 저희가 또 많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 비트코인 자체가 인제 변동성이 크니까요. 거래소 매출이랑 이익도 변동이 크게 같이 움직일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만약에 절반 정도 빠진다 이러면은 이 회사의 매출액도 절반 정도 빠지겠죠. 반면에 비트코인 가격이 2 배로 올라간다 이러면은 이 회사의 매출도 2 배로 올라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런 부분들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그 이익이 줄어드는 부분이지 적자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줄어들었지언정 계속 늘어나서 쌓여 나간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만약에 비트코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거래소는 훨씬 덜 위험하다. 이 정도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에 참조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